봉준호 감독을 이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사실 한국 영화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거대한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몰입이 깨진다고 해서. 벽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를 찍고 나면 당연히 소문이 나면 그 연쇄살인마가 안 잡혔으니까 극장에 보러 올 것이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 그놈을 쏘아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봉준호 감독이. 근데 진짜 봤잖아요. 나중에 이춘재가 봤다고 네. 그러잖아요. 와, 새해 첫 방송으로 돌아온 라플 위클리입니다. 2026년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긴 왔네요. 네. 와, 여러분 정말 새해에 행복한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새해 첫 방송으로 또 굉장히 특별한 에피소드를 준비했죠. 예전에 작년에 저희가 쉬어가는 타임에 특별편으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 그리고 에일리언 시리즈를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우리 셋 다 다뤘으면 하는 한국의 거장 감독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감독님은 바로 동테일 봉준호 감독님이십니다. 뭐 네. 예상했던 결과죠. 전혀 놀랍지가 않네요. 네, 전 모두가. 세계가 인정한 뭐 이야기의 마스터니까요. 우리 평론가님은 뭐 봉 감독님 여러 번 뵀죠. 친분도 네. 있으시고. 예,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영화를 만드실 때마다 항상 행사를 같이 한다거나 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출연을 같이 한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봉준호 감독을 이제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사실 한국 영화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거대한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 생각엔 앞으로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하고 똑같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칸느 영화제를 석권하고 최고상을 받고 아카데미를 최고상을 받고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이 넘고 이런 영화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드물지만. 네. 근데 나오더라도 두 번째거든요. 아, 그렇죠. 최초의 타이틀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봉준호 감독 같은 그런 영광을 이후에 누릴 감독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야, 기사가 떠도 봉준호 감독의 뒤를 이어라. 그렇지. 제2의 봉준호.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감독은 봉준호 감독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또 뭐 위대한 감독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현역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50대 중반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누구와 함께 늙어가는 동시대를 기쁨. 사는 기쁨. 네, 동시대를 사는 기쁨이란 말을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데 네. 그런 표현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예술가죠. 그렇죠. 또 아직 발표되지 않은 차기작들을 우리는 모르는 채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을 안고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축복인 것 같아요. 아니 그 한 가지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봉준호 감독쯤 되는 그런 영광을 네. 이렇게 누리게 되면 사실은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감춰두었던 옛날에 무슨 꿔준 돈 못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영화계에서 적어도 겉으로는 봉준호 감독 욕한 사람을 제가 30년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영화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전작들에서 우리가 아, 이때부터 떡잎이 달랐구나. 맞아요.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구나라는 거를 더 발굴하면 발굴했지. 정말 그뭐 시기 질투하는 목소리는 저도 못 들어본 네, 것 못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또 이름, 이 성함 자체가 좀 맞아. 귀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아. 시기하기에 너무 귀여운 느낌. 아니 감독들끼리 초기에는 옛날에 네, 뭔가 봉봉? 봉보르봉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 실제로. 네.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갖다가도 그 봉준호를 떠올리는 순간 네. 너무 부드러워지는 거야. 뭐 무관하진 않아요. 네네네. 이게 아주 열리는 소리. 작겠지만 아주 작은 거겠지만. 약간 시기를 좀 이상해? 받는 일이면 이 나쁜 안현모 이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와, 나쁜 진짜. 이동진은 어때요? 이동진. 이잘 안 돼? 이동진. 너무 이게 뭐야? 근데 안현몽이면은 또 괜찮아. 안현몽. 안현몽. 아 뭔지 알겠어. 또 이런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궤도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봉준호 감독님 정도면 약간 과학자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특별편을 지난번에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특별편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저는 특별편에 선발되는 이 감독님들 네. 과학자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자 네. 중에서 어떤 분야?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 그 봉준호 감독님이 그 로켓 촬영을 굉장히 중시하신대요. 네. 로케이션. 꼭 거기 가서 촬영하는 것들. 그러니까 세트보다는 직접 현장감. 그래서 아마도 측정과 관측을 굉장히 중시하는 실험 물리학자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정말 잘하는 게 네.
미시적인 일상으로 시작을 해요. 네. 뭐 밥상에 대한 네. 거, 뭐 개 평범한 짖는 거.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뭐 냄새 이런 거 시작을 해갖고 이거를 거시적인 구조까지 확장을 합니다. 관찰을 통해 알게 된 이것을 점점 확장해서 이론적인 기반을 닦는 데 도움을 주는 실험 물리학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실험 물리학자들 특징이 뭐냐? 사고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머릿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실험을 돌려요. 네, 물론 이건 이론 물리학도 마찬가지지만 네. 실제 실험도 하면서 사고 실험도 많이 하는. 그래서 인터뷰나 이 감독님 경험담을 보면은 봉준호 감독님은 머릿속에서 이미 완성된 채 편집된 장면을 찍으신대요. 크리스 에반스 같은 그런 배우들을 네. 포함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봉준호 감독이 여태까지 이제 시나리오를 직접 쓰지 않습니까? 네. 또 원래 만화가시기도 했잖아요. 대학 다닐 네. 때. 근데 콘티도 직접 그리잖아요. 스토리보드 직접 그리고. 네, 스토리보드나 이제 그 대본들의 상당수가 출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영화랑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상당 부분 거의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상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촬영하기 전부터 영화 한 편이 머릿속에 사실상 고스란히 어느 정도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런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을 우리가 좀 시대 순으로 하나씩 볼게요. 네. 2000년에 첫 번째 장편 영화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플란다스의 개죠. 장편 데뷔작인데요. 대학원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이 교수 임용에는 실패를 해서 반백수 상태로 만삭인 아내에게 생계를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막 전화통화를 하다가 걔가 시끄럽게 짖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와 화를 애꿎은 약자 강아지한테 막 화풀이를 하게 되죠. 이것도 정말 우리가 그 이후에 보게 되는 뭐 계급 사회에 대한 풍자, 유머 이런 것들이 블랙 코미디적으로 담겨 있고 아까 말씀하신 처음 시작은 별거 아니다라고 한 그 개 짖는 소리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서 안 본 분이 제일 안 본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영화가 아마 플란다스의 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이 이제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일 텐데 두 분 다 첫 번째 영화가 흥행적으로 실패했던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플란다스의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고 세월이 지나서 다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봉준호의 모든 것이 여기 맹아의 형태로 다 이미 들어있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준호는 처음부터 봉준호였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 영화를 보면 이로부터 한 20년 뒤에 나온 영화가 기생충이란 말이에요. 세계를 호령한. 기생충하고 플란다스의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사소한 것부터 얘기를 하면 자주 침 뱉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방뇨하는 사람 등장하고요. 모말랭이가 둘 다 등장해요. 모말랭이 냄새 난다고 기생충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모말랭이 말리는 할머니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하실이란 개념이 봉준호 감독님에게는 그러니까요. 매 영화마다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본인이 신혼 때 살던 그 방이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지하실이래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없어서 세트를 따로 지을 만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본인이 살던 아파트에 지하실에서 찍은 거죠. 이런 식으로 사소한 부분들이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둘 다 사실은 플란다스에게도 어떻게 보면 노동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 강사인 사람은 교수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정규직을 얻고 싶어 하는데 정규직을 얻기 위해서 사실상 실업자이거나 실업자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원래 있던 사람을 대체하는 데 성공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 이야기라고 본다면 플란다스의 개랑 기생충이 둘 다 해당돼요. 사실은 이거 외에도 공통점 한 10가지는 될 수 그쵸, 있거든요. 많이 있죠. 이외에도 제 생각은 이전에 플란다스에 의해서 이것을 굉장히 내가 잘했으니까 20년 뒤에 유사한 소재를 가지고 또 한 번 써먹어야지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냥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을 텐데 네.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 방식, 본인이 세상을 보는 어떤 세계관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본인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건데 모든 예술가가 다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굉장히 젊은 나이 한 30 무렵에 네. 봉준호 감독에게 이미 기생충이 사실상 있다고도 볼 수 있었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무척이나 놀라운 작품이 플란다스의 개다. 그때는 근데 흥행이 잘 안 됐는데 기생충은 엄청나게 흥행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차이가 뭐 좀 더 기생충이 대중에게 친절한 영화라서 그런 건지.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라고 해도 그 훌륭한 감독의 영화 중에서 훨씬 더 훌륭한 영화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훌륭한 영화가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플란다스의 개의 성취가 기생충의 성취와 동일하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기생충이 제 그냥 영화평론가 입장에서 말한다면 플란다스 얘기보다 더 잘 만든 영화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평론가도 있지만 기생충이 얻은 그 소득은 그게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얻은 소득보다는 그 작품 안에서 찾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럽죠. 저는 네. 그냥 재밌다 재미없다를 보니까 근데 딱 봉준호 작품은 네. 재밌어요. 생각해보면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가 다 정말 재밌는데 재밌어요, 그냥. 이게 정말 재미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상업적으로 대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작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은 게 바로 살인의 추억이죠. 저도 이때 처음으로 와, 이 감독님 진짜 대단하다. 그렇죠. 명대사도 너무 많이 쏟아졌고 네. 또 배우도 송강호 배우가 연기를 했고 게다가 실제로 화성에서 있었던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했던 실화극이니까 맞아요. 또 그 당시만 해도 영화를 개봉했을 당시에는 진범이 잡히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몰입감이 있었죠. 이 영화를 보고 있을 거. 현실감도 있고. 그 살인의 추억을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흥행작이고 걸작이고 재밌는 영화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이기도 하고요. 뒤집어 생각하면 당시 기준으로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보면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영화예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화성 연쇄 사건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 근데 범인을 못 잡았어요. 결말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심지어는 범인을 잡지 못한 네. 더군다나 살인의 추억을 영화를 보면 뭐 강력하게 이제 박해일 씨에 관해서 혐의는 있지만 네. 정확하게 그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럼 뭐 미적지근하게 끝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찝찝하게. 상황에서 관객이 대중적으로 흥행적으로 어디 빵 터지는 영화들은 열린 결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말을 열어놓고 나는 것은 관객들의 대부분이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패배담이야. 네, 맞아요. 지는 얘기잖아요. 네. 연쇄살인범한테 영상사들이 지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버디무비라고도 보기도 하고 장르적으로 형사영화로 보기도 하는데 형사영화나 버디무비로서 대중적으로 선곡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소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워낙 훌륭하고 워낙 잘 만들고 사람을 그것을 감정적으로 사로잡거나 아니면 영화적으로 미학적으로 탁월한 측면에 있어 성공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이라서 성공한 프로젝트죠. 사실은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캐릭터 이름을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 때 이름 짓는 것도 사실은 고역이고 힘들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은 캐릭터 이름 지은 그 뒷 배경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송강호 씨 이름이 박두만이잖아요. 거꾸로 하면 만두잖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두의 이미지 같은 어떤 통통한 이미지 같은 걸로 사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김상경 씨가 연기했던 캐릭터는 서태윤이에요. 이름이. 네. 왜 서태윤이냐고 단장? 물어봤더니 서태지에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서태지라고 했을 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또릿또릿하고 또 약간 도시적인 느낌이 들고 이건 도시 형사와 시골 형사가 콤비를 이루는 버디 무비니까. 이거는 이동진 형님에 대한 약간 리스펙이 있었네요. 아니 저도 지금 서태지 하면 이분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서태지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살인의 추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사실은 악에 패배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장렬하게 패배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면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제가 한번 다시 볼 기회가 있어서 제가 사실 책을 봉준호 감독에 대해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살인의 추억을 다시 보는데 그 영화에서 초반에 어떤 짧게 지나가는 약간 코미디 같은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사실상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화두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글도 그렇게 썼는데 어떤 강간 사건이 있었어요. 발차기 성화가 여기가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냐 그거. 아, 그렇죠. 강간의 왕국이야? 강간의 왕국. 네, 강간의 왕국이냐라고. 저는 그게 너무 웃겨갖고. 그 순간에 사실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송강호 씨가 발차기를 할 때 그 사실을 상대 배우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요? 리허설도 안 했고 시나리오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애드립으로 발차기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감독은 알고 있었다고 했고 그 상황에서 김상경 씨는 사실은 상대 배우가 날라서 발차기라는 걸 몰랐기 진짜 때문에 리얼 리액션이구나. 너무 리얼하게 맞은 거예요. 그런 뒷얘기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렇구나. 아니 어쩐지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는 이제 뭐 직감형 수사가 많았잖아요. 뭐 그 영화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지만 뭐 난 정정이한테도 얼굴만 보면 찾아가고. 안다.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안다. 그리고 심지어 과학계에서도 과거에 뭐 일부 과학자라고 하던 분들조차도 뭐 어떤 얼굴 외형, 머리의 형태, 뭐 눈, 코, 입을 보고서 이제 관상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갖고 뭐 소매치기의 얼굴이다. 이건 살인자의 얼굴이다. 이런 식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합리적이지 않았죠. 변희목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구반장으로 나오는 분인데 이게 송강호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딱 범인을 보면 안다고. 얼굴만 보면 안다고. 육감으로 다 되게 안다고. 비슷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다고 얘기하니까 구반장이 그래?
저 앞에 봐. 저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은 강간범이고 한 명은 피해자의 오빠야. 누가 강간범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송강호가 유심히 봐요. 박두만 형사가. 근데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잠깐 짧은 에피소드로만 등장하고 누가 강간범인지 누가 피해자 오빠인지를 영화가 해결을 안 해줘요. 그리고 굉장히 영리하고도 흥미롭게도 맨 마지막에 엔딩 타이틀이 올라가잖아요. 네. 크레딧 타이틀이. 엔딩 크레딧 쭉 보면 이 두 배우 이름이 나오는데 네. 두 배우 이름이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슬래시 한 다음에 강간범 피해자 오빠, 강간범 피해자 오빠. 끝까지 숨겼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봉태일적인 어떤 그런 부분일 텐데. 재밌다.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영화는 결국 강간범과 피해자 오빠를 구분 못하는 두 형사의 패배담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네. 예를 들어서 와. 처음에 이제 네. 박두만 형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상대방 얼굴만 딱 봐? 네. 범인인 줄 알아. 라는 육감을 생각하는데 맞아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 어떤 순간에서 그 터널 앞에서 똑바로 봐! 라고 한 다음에 모르겠다라고 자기 패배를 인정해요. 패닉이죠, 패닉. 반면에 이 서태윤이라는 형사는 서류만 보면 알아! 이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서류한테 배신을 당해요. 그쵸. 왜냐하면 미국에서 와가지고 DNA가 일치하지 아니라고 않는다고 하니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한 명은 자기 육감으로 안다고 하고 한 명은 이 증거적인 객관적인 증거로 네. 안다고 하는데 둘 다 무너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발차기 장면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순간에 사실상 상대방이 서울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형사인 걸 모르고 강간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발차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태윤을 강간범으로 오인한 거죠. 그쵸. 네. 또 뒤에 가게 되면 무덤가에서 사실은 이 앞에 있었던 서태윤 형사가 나중에 오는 장면인데 그 이전에 박두만이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오니까 아 강간범인하고 초긴장을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서태윤 형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태윤이라는 사람은 강간범으로 자리매김된 거예요. 2번이나 오인받았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피해자 오빠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보면 그 굉장히 어린 그 여중생 캐릭터가 있는데 맞아요. 걔가 마지막에 죽어서 이제 네. 이 사람이 흑화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일회용 밴드까지 붙여줄 정도로 네. 사실상 오빠 노릇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태윤이라는 사람은 피해자 오빠이면서 강간범이기도 해요. 영화의 어떤 문맥상으로 실제로는 강간범이 그런 아니지만. 식으로 표현을 한 거군요. 어떻게 그렇죠. 이게 일부러 겹치게 된 노리고. 거죠. 근데 박두만도 마찬가지거든요. 박두만이 자기 아내랑 결혼하게 되는데 그 아내가 서령이라는 사람인데 서령이 뭐라고 부르나 항상 오빠라고 불러요. 근데 서령은 마지막 순간에 영화에서 보면 그 살인을 저질렀던 연쇄살인마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이 사람을 죽일까 저 사람을 죽일까라고 겨눈질했던 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때 이 소녀가 아니라 서령을 죽였으면 네. 서령은 피해자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박두만도 피해자의 오빠가 될 수 오빠죠. 있었네. 거기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소녀가 딱 보잖아요. 그 장면에 이르게 되면 소녀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했던 일이 생각나서 쳐다본 일주일 사이에 두 남자를 본 거죠. 종합해서 말하면 두 형사는 사실은 강간범을 잡고 살인마를 잡으려고 했던 형사지만 이 두 사람 자체가 강간범일 수도 있고 피해자 오빠일 수도 있도록 영화가 짜여졌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악은 세상에 도저하고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탄식을 하면서도 그래도 악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고 말하는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카메라를 보면서 영화가 끝나는 건데 더군다나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천천히 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카메라 이렇게 쳐다보면서 끝나는 굉장히 이상한 네, 그런 네. 엔딩을 갖고 있는데 한국 영화사에 남은 라스트 씬이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몰입이 깨진다고 해서 벽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면샷조차도 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보면 카메라 렌즈 바로 옆에 약간 옆에다가 빨간 점 같은 거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길 보게 되면 정면샷처럼 보이지만 관객이랑 눈이 안 부딪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정이 되는 건데 이 영화는 정확하게 눈이 부딪히도록 다시 말하면 송강호 씨가 렌즈를 보면서 연기를 하죠. 그럼 현장에서 한번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초에 왜 그렇게 찍었는가에 대해서 이 감독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영화를 찍고 나면 당연히 소문이 나면 그 연쇄살인마가 안 잡혔으니까 극장에 보러 올 것이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 그놈을 쏘아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봉준호 감독이. 근데 진짜 봤잖아요. 나중에 이춘재가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본 건 아니지만. 거기서 본 건 감옥 아니지만. 안에서 봤지만. 네. 근데 2019년에 뉴스에서 나온 거죠. 이춘재가 진범이었고 잡혔고 오래전부터 교도소에 있었다라는 걸 접하고 아 이제 살인의 추억이 그 진범을 모르던 시절의 추억을 기록한 영화가 됐구나. 그리고 되게 무능했던 시절에 대한 맞아요. 기록물이 됐구나라고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얘기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그걸 한번 뒤집어서 보세요. 그렇게 한 만약에 이 말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치면 마지막 순간에 박두만 형사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쏘아본 것은 누구예요? 범인. 범인이잖아요. 네.
근데 범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우리 누구예요? 관객이요. 관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객을 사실상 범인의 위치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본다면 잡으려고 했던 형사나 이 모든 것을 공분에 떨면서 쳐다보고 있는 관객들이나 어허. 악이 뒤섞여 있는 이야기가 네.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면 사실은 영화가 말하는 것은 80년대에 대한 비판도 있고 네. 이 공권력의 무능함에 네. 대한 그다음에 이 굉장히 재밌는 장르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핵심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에 관한 탄식을 하면서도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장렬한 패배극이기도 하죠. 야, 봉테일 잡는 이태일이 있네. 정말 궁금하다. 네. 다시 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정말 말하다 보니 너무 흥분했는데 앞으로 이제 좀 흥분하지 캄다운해서 흥분하지 얘기해요. 않으셨어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네. 컴다운한 이동진 평론가보다 네. 버럭하는 이동진 평론가님을 더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버릇이 들어가지고요. 진짜 실제로 성격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원래 내가 그랬나 싶기도 해요. 아니 그동안 근데 이게 진짜 요즘에는 대기실에서부터 버럭버럭 하시죠. 정말? 그런 성격이잖아요. 아니 저 얼굴 보자마자 멱살 잡으시죠. 3년 만에 정말 괴물 같은 영화가 나왔죠. 괴물. 한강, 우리가 늘 생활하는 일상적인 배경 공간인데 한강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괴물이 딸을 잡아가죠. 그래서 그 딸을 구해내려는 가족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화 딱 예고편을 보거나 설명만 들으면 망할 것 같은 영화예요. 더군다나 너무 이상해. 그 2006년도 2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 어떤 예를 들면 한국 영화의 규모나 지금같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쵸, 또 그쵸. 그 당시에 기술도.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기술 정도나 CG도 열악했을 거고.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그 내용이 스포일러가 돼서 알릴 수가 없으니까 봉준호 감독 살인의 추억으로 이 엄청난 흥행을 한 또 평가를 받은 감독의 차기작이 괴물이다. 주인공은 송강호다. 이것만 알려진 시대가 있었어요. 시절이 있었어요. 네. 영화는 안 보고. 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 송강호가 재탕이구나. 괴물이구나. 아, 송강호가 괴물이구나. 맞아. 괴물 같은 연쇄살인 어떤 괴물 같은 한 남자 뭐 이런 거 진짜? 있잖아요. 형사에서 돌아온 네. 괴물. 근데 진짜 괴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말 그대로 괴물.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영화에서 그런 걸 보기가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제작비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서 뭐. 네. 근데 더군다나 그것을 설득시켰고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괴물이란 영화도 그때까지 지금은 이제 1위가 아니지만 그때 기준으로는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1위의 자리에 맞아요. 오른 천만 관객 대흥행작. 동원했잖아요. 네, 대흥행작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가 이 괴수 장르로 봐도 제가 본 전 세계 모든 괴수 장르 영화 중에 최고작이 저는 괴물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람들이 괴물 영화를 왜 보러 가겠어요? 괴물 난동하는 걸 보러 가는 네.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괴수를 많이 등장시켜야 되는데 그럴수록 이 제작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네. 들어가죠.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괴수의 등장 시기를 스토리상으로 최대한 뒤로 유예시켜요. 그러면 앞에는 괴수 없이 찍을 수 있잖아요. 네. 괴수가 오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것까지. 두 번째는 괴수 영화를 찍을 때 역시 싸게 찍기 위해서 하는 방식은 밤에 찍어요. 밤으로 설정해. 맞아. 잘 안 왜냐하면- 보여도 네. 어색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영화는 백주 대낮이죠. 10분 만에 나오죠. 나오는 장소도 어디 숲에서 나오면서 은폐가 되는 게 아니고 빵 뚫려 있는 한강 고수부지 한강 둔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괴물이 나오자마자 난동을 해서 아주 쑥대밭을 네.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봉준호 감독의 장르적인 노림수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실용적인 부분까지 다 있는 건데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거죠. 사람들이 괴수 영화를 왜 보러 왔을까? 아니 괴물 난동하는 거를 제일 보고 싶을 거 아니야? 이거 보고 싶으셨죠? 라고 초반 10분, 20분 사이에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 봤네? 네, 충족이 됐잖아요. 네. 그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반부터 펼치는데 이 영화를 보면 스토리가 괴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어떤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니라 네. 중반이 되면 오히려 갑자기 어떤 그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화학재라든지 뭐 이런 그러면서 어떤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족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고 더군다나 이 괴수를 저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네. 보면 예를 들면 입하고 꼬리를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근데 이 입의 특징은 입이 한 6조각, 5조각쯤 나 있어요. 그래서 그 입을 굉장히 독특하게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꼬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무슨 한강 교각에서 텀블링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화성을 납치할 때도 마지막 순간에 꼬리로 탁 채잖아요. 근데 거기서 진짜 기가 막힌 건 꼬리를 탁 채는 순간 비둘기 한 마리가 놀라서 푸드덕 하고 날아가거든요. 이런 게 사실상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고 이 괴물이 이 고수부지에서 이 둔치에서 난동을 부릴 때도 보면 막 쑥대밭을 만들다가 중간에 정적의 순간을 만들어요. 어떤 한 그 여자가 귀에 헤드폰을 끼고 그리고 또 몰입하면 모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딱 돌아보는 순간 괴물이 탁 차간단 말이에요. 그분도 굉장히 유명해졌죠. 네, 아 그래요? 그 당시에 그 한강 헤드폰녀 해가지고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런 걸 보면 이 뭐라고 그럴까요? 장르적으로 서스펜스를 만들어내고 완급을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네. 봉준호 감독이 얼마나 탁월한 또 테크니션인지를 사실상 맞아요. 보여주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었고 제가 요거를 좀 찾아보니까 그 괴물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환경 오염이라는 것 자체를 시각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실제 실화에서 이야기를 가져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맥플레인 사건이라는. 네네네. 2000년 주한미국 영안실에서 포름알데히드 90리터를 한강에 이렇게 방류한 사건. 무단으로. 네, 영화상에서는 이렇게 어떤 변이가 일어나서 거대한 모습이 됐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지만 과학적으로는 네. 포름알데히드를 뿌렸을 때 네.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높긴 해요. 생명체들이 뭐가요? 독성 물질이다 보니까 네. 저 독성 물질 자체를 괴물로 생각한 거구나. 그쵸. 네. 은유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 가족에서는 아직 엄마는 안 나와요. 왜냐면 다음 영화가 있으니까. 큰 게 다 계획이 있었군요. 그렇죠. 봉준호 감독님은. 2009년에 마더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엄마는 무시무시한 엄마예요. 뭐 모성으로 똘똘 뭉친 네. 엄마죠. 굉장한 엄마죠. 사실 김혜자 선생님은 어. 전원일기 때문에 항상 온화하게 품어줄 것 같은 맞아요. 국민 엄마라는 아이콘적인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진짜. 이 김혜자 선생님이 네. 정말 서늘하고 무시무시하게 나오죠. 근데 이게 보니까 원래 TV 드라마였던 여라는 드라마를 보고 거기서 모티브를 얻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라는 드라마에 김혜자 선생님, 최보람 선생님 나오는데 해변에 이렇게 쌍둥이 아이가 노는데 갑자기 그냥 지나가다가 쓱 하나를 데리고 와서 한마디로 유괴를 해서 그 아이를 키워요. 진짜. 이렇게 된 거 우리 국민 엄마를 유혈이 낭자한 이런 블랙 누아르로 한번 모셔오자라고 마음을 먹고 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살인의 추억은 결국 뭘로 기억되냐면 마지막 순간에 그 송강호의 앞얼굴이 기억난단 말이에요. 모습. 송강호라는 배우의 앞얼굴이 마지막으로 쏘아보면서 끝나니까.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 마더는 사실상 원빈의 여벌굴에 관한 영화예요. 와. 특히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영화에서 보면 그 면회하는 장면이 있는데 면회를 할 때 두 사람은 이제 사실은 엄마는 이 아들이 모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누명을 쓰고 있다고 네. 생각해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계속 아들한테 현재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들은 5살 때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장면을 보면 엄마가 얘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얘는 옆에를 보고 있어요. 한쪽 얼굴만 계속 그렇네요. 그러다가 앞 얼굴을 돌리는 순간엔 손으로 한쪽 얼굴을 가려요. 반을.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옆 얼굴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손을 내려요. 그럼 이게 감옥 안에서 싸워서 난 상처로 이 굉장히 망가진 얼굴이 보여요. 이게 사실상 실체가 드러나는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이 반쪽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시각적인 네. 그런 은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봉준호 감독 영화의 전체 작품 세계들을 관통하는 몇몇 화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모든 감독들이 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누가 누구를 돌볼 것인가라는 화두예요. 괴물 마지막 장면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되는데 어떤 핵심적인 살인 사건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3명의 상대적으로 이 돌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돌봐줘야 하는 그런 약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원빈이고요. 원빈 씨가 하는 도준이라는 캐릭터고, 그 다음에 피살된 여학생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약간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종팔인가 하는 친구가 있거든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셋 중에서는 누가 제일 처지가 나은가 하면 이 도준이가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마더가 있으니까. 있거든요. 엄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사가 너 엄마 없니? 라고 하면서 우는 그 대사예요. 최약자는 그 종팔이라는 친구고 이 친구한테는 엄마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본인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지적인 능력도 없어요. 그 여학생의 경우에는 할머니는 있지만 할머니가 엄마처럼 케어는 못 해줘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겪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이 봉준호 감독의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쓰라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하층민들끼리 서로 싸우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호받아 마땅할 약자가 네. 최약자랑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무섭고 서늘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다 이런 아이러니나 딜레마에 관한 게 많듯이 이거를 보고 나빠, 악인이야, 김혜자는 뭐 빌런이야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가 그렇게 없는 얘기하려는 게 건 아니죠. 실제로 이 영화를 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관객 중에서 어머니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나라도 저렇게 하겠다? 뭐 별 수 있니? 이러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더가 1위예요. 현문이고. 제 마음속에서요. 제일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 영화 뭐예요? 마더시고요. 어려워요.
하나 골라주세요. 마더 파더 젠틀맨 아니에요? 아. 마더 파더 젠틀맨 아니에요? 아, 아, 미안해.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예. 형님한테 맞을까봐 화도 못 내고. 짜증나네. 네. 제가 말하고 내가 짜증나네. 예. 다음 작품은 2010년대로 넘어와서 설국열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신기했던 게 네. 우리나라 영화고 우리나라 감독님이 맞아요. 만든 영화인데 네. 세상에 크리스 에반스, 그러니까. 틸다 스윈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캐스팅부터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때 인기 있었던 게 그 양갱. 저 양갱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날 이후로는 참 맛이 없어요, 이제 더 그건 이상. 아니지만 막해봐. 가끔 생각이 나죠. 이 영화는 사실 저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라고 보고 어. 영화에서 이제 79개국이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CW7이라는 물질을 살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빙하기가 왔고,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가 과학에 있었어요. 이 에어로졸을 성층권에 살포를 해가지고 네. 태양 복사를 일부를 반사시켜서 이 온난화를 늦춰보자. 그러니까 온난화라는 것 자체가 온실 효과가 극대로 간 거예요. 극대. 아주 강력한 온실 효과 때문에 온난화가 벌어지는 건데 온실 효과라는 게 결국은 들어온 에너지가 나가지 못한다. 왜냐? 온실가스 같은 이불을 덮어서. 네. 그럼 이거를 위에다가 뭔가를 뿌려서 이거를 이쯤에서 반사를 시켜버리면 어떨까? 실제로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거대한 빙하가 거울 같은 역할을 해서 에너지를 외부로 뽑아내요. 실제로 이제 에너지를 반사하는 반사판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빙하가 녹으니까 그게 줄어드니까 네. 가속화되는 부분도 네. 있는 거고 네. 이게 기술적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건 이제 확인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뿌린 이 물질 때문에 뭐 가뭄이나 폭우라든지 이 부작용 자체가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결론이었어요. 결국 지금도 되게 치열한 논쟁을 하고는 있는데 뭐 일부 기관, 단체, 국가에서 작은 규모에서 실험을 하기도 해요. 근데 실험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영화고 그 결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이제 계급 우화잖아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는 아니지만 이제 기차는 우리가 일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려는 자와 이거를 막으려는 자 사이에서의 충돌과 그 에너지가 막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봉준호 감독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공간 구도 같은 걸 보면 항상 길이보다 높이가 중요하거든요. 설국열차는 그럼 예외가 아니냐라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길쭉한 열차니까. 네. 설국열차를 사실상 이렇게 세운다고 하면 생각해 그렇죠. 보세요. 그대로죠.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그 높이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느낌이 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계급적인 어떤 구도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봉준호스러운 그런 구도 속에서 제대로 활개를 치고 만든 작품이다. 여기에 만약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앉는다면 네. 놀란 감독님은 최고의 봉준호 감독님 영화로 설국열차를 뽑았다. 아 그래요? 네. 진짜?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 가장 좋아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한국 한국 영화로 영화? 설국열차를 봉준호 얘기했어요? 감독의 설국열차를 꼽았대요. 제가 알기로 설국열차가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네. 영화 자체가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 왜냐면은 이 열차 안이 하나의 폐쇄된 생태계입니다. 폐쇄된 생태계는 지속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계속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영화상에서는 외부 세계가 전부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시스템의 붕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리학적으로도 시스템이 붕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영화상에서도 폭동이 일어나는 게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이 설국열차의 스토리는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보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닫힌 개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닫힌 개로 볼 수가 없지 않나요? 열차를 닫힌 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상으로는 닫힌 개이지만 물리적으로는 닫힌 개가 아니지 않나요?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외부가 있는데 네. 영화상에서 이 설정을 열차 내를 닫힌 개로 보고 외부가 모두 얼어붙어 있으니까 네. 어떤 에너지도 밖에서 얻어올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닫힌 개다. 네. 그러니까 이 열차 하나 그냥 우주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붕괴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영화가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두 분 말씀하신 데서 이제 그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뒷칸에서 하나씩 전진해 가면서 마치 무슨 블록 결파나 무슨 도장 깨기. 네,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듯이. 그래서 앞에 결국 맨 앞에까지 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스토리의 야심으로 보면 사실은 그때까지 봉준호 감독이 가장 큰 야심작이에요. 설국열차가. 일단 규모가 너무 크고 그렇죠. 캐스팅부터 세계의 어떤 순환하는 원리나 이런 걸 다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보고 나면 이 영화는 계급 투쟁이 떡밥이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 영화는 다 보고 나면 계급 투쟁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계급 투쟁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설정이 중요한 거고 계급 투쟁을 심지어는 포함해서 이 세계에 순환하는 원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상상이 훌륭한 영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평을 했는데 계급 투쟁론처럼 보였던 사회생물학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현장에서 찍은 거 보면 장대예요 정말. 이게 길이가 감옥 칸도 있고 무슨 클럽 칸도 있고 다 있는데 맞아요. 수족관 칸도 있고 이걸 이런 상상력으로 만들 때 얼마나 한편으로는 힘들었겠지만 재밌었을까. 다음 칸으로 가는 기대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다음 칸은 뭘까? 보는 사람도 재밌지만 만드는 분들도 힘들지만 재밌었을 그쵸, 거란 말이에요. 창작자는 결국은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시각적으로도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를 만들었을 때 그 미학적인 야심은 정말 굉장했던 거죠. 설국열차도 어떻게 보면 꼬리칸, 뒷칸에서 앞칸으로 계속 이동하는 영화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영화 옥자도 어떻게 보면 그 소녀가 돼지를 구하기 위해서 산골에서 서울로 그 다음에 뉴욕 맨하탄의 월스트리트까지 이렇게 진출해 나아가는 동선을 보이고 있어요. 옥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고요. 여기에도 틸다 스윈튼이 등장을 하죠. 워낙 봉준호 감독의 팬이어서 출연했다고 하면서 아 진짜 이제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에는 그냥 헐리우드 배우가 나오는구나 라는 게 좀 더 이렇게 쐐기를 박은 그쵸, 그런 그쵸. 영화가 됐어요. 헐리우드 배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감독. 네, 로케이션도 뭐 예. 한국과 미국을 다 오가고 있고 약간 로드 무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죠. 저는 틸다 스윈튼 보면 한국 배우 같아요. 한국말 뭔가 할 줄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조금은 할 줄 알지 않을까요? 일부러 영어로 연기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알죠, 알죠. 제2외국어로 옥자에서도 아기 돼지를 구출해 오잖아요. 네네네. 괴물도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 유사한 가족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봉준호 감독님과 아주 절친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도 이 두 영화가 너무 비슷해서 그 더블 피처로 두 개를 같이 상영회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대요. 그리고 워낙 이 영화를 좋아하셔서 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뉴 베벌리 극장에서 옥자를 상영하면서 직접 모더레이터로 맞아, 행사한 적이 있었죠. 관객과의 대화도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액션에서 재밌는 서스펜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캐릭터는 키워요 몸체를. 그다음에 공간은 작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공간에 큰 개체가 들어가서 생겨나는 느낌, 서스펜스, 액션 이런 걸 만들어내.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옥자가 결국 지하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하도는 천장이 좀 낮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옥자가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죠. 전 사실 이제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으로서 이 영화를 더 뜻깊게 보기도 했고 실제로 봉 감독님도 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 도살장을 다 가봤다고 하죠. 투어를 하고 또 첨단 기술이어서 뭐 한 번에 공장이지. 이렇게 탁 두 동강 내가지고 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쇠꼬챙이에 걸려가지고 가고 이런 거를 다 목격하시고 이제 영화를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를 시사회를 했을 때는 이제 뒤풀이는 고깃집에서 삼겹살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냐면 항상 영화 행사하고 나면은 뒤풀이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한정적이니까 그쵸. 네. 거기 똑같은 데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옥자를 보면 옥자가 이제 그 여정을 떠나는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깊은 하강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산골 꼭대기서부터 네. 시작해서 그 액션 장면이 아주 긴데 마지막 장면은 지하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계속 보여줘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명계에 가서 에우리디케 구하러 간 오르페우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 높이의 감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봉준호 감독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옥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2019년에 개봉한 네. 한국 영화가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오스카 4관왕을 차지하고 또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까지 수상한 기생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천만 영화죠. 기생충에서 우리가 또 언급해야 되는 게 바로 이동진 평론가님이 낳은 그 명언. 명징하게 직조한. 네,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 제가 그 어떤 자리에서
혹시 이제 평론가를 그만두시고 나중에 네. 뭐 또 다른 뭘 하시면 어떤 일 하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알고 있죠. 답을 알고 네, 있죠. 그래서 제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런 거리에다가 떡볶이를 직접 제가 만들어서 파는 걸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그냥 재미있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났는데 가게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즉석에서 당연하죠. 그것은 명진과 명진과 직조죠. 명직. 명직. 처음에 이 영화를 이제 굉장히 그 당시에 일찍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영화 너무 좋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이렇게까지 잔인할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맞아. 영화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제가 뭐 어린 시절에 가난을 겪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영화가 건드리는 굉장히 깊숙한 지점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불편함 같은 게 있죠, 당연히. 근데 이 영화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평론가들이나 관객들이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영화에서 소통이라는 문제를 다룰 수가 있을 텐데 이 영화에서 부자가 소통하는 방식과 가난한 사람, 빈자가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차를 탔을 때 운전기사인 사람이 앞에 앉잖아요. 네. 그 뒤에 앉은 이 동익이라는 사람은 사장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사람은 앞에를 보고 얘기해야 되고 중간에 약간 흥분해서 뒤를 보고 얘기하니까 앞을 똑바로 보라고 얘기를 하죠. 사장은. 앞에 봐요, 앞에. 그럼 사장이 하는 얘기는 그대로 다 전달이 돼요. 네. 근데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앞에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말도 적게 해야 돼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뭘 전달할 수 있느냐? 딱 하나, 냄새. 이 사람은 냄새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전달하는 건 냄새밖에 없고요. 시각적으로도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 냄새라는 건 우리가 이제 속담이나 격언 같은 데서 흔히 많이 쓰는 말이 기침하고 가난은 감출 수 없단 네. 말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난이 감출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난의 냄새, 이야. 은유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한데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상류층이 네.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네. 굉장히 무례했으면 좋겠던 거예요. 근데 무례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례하게 막 하대를 하고 네, 전혀 오히려 그렇죠. 막 했으면 오히려 이게 좀 가짜니까 이런 감정이 당연하겠다는데 이거 무례함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냥 뇌 편도체가 작동하는 방어 기제구나. 그 남자가 왜 죽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을 보면 우발적인 살인이긴 했으나 아래층에 있던 맨날 지하에서만 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던 근세라는 남자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몸에서 나는 어떤 냄새 때문에 갑자기 코를 진단 맞아요. 말이에요. 분위기가. 근데 이것은 이때 이 남자가 아우 저렇게 굉장히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모욕해야지 그러니까. 해서 코를 쥐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자기는 원래 안 좋은 본능적인 냄새가 거죠. 나니까 코를 막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택이라는 사람이 그걸 딱 보고 나서 계급적인 모욕감을 느껴서 뭐, 죽이게 된 뭐가 거예요.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거는 어떤 한 사람한테 모욕을 줘서가 아니라 그 계급에 대해서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계급살인이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폐부를 찌르는 진짜. 참기 어려운 그런 정말. 네, 끔찍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빈부격차를 후각으로 제시한 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한 게 아니라 다송이가 제시카 언니한테 제시카 누나라고 아, 해요? 그거 계속 제시카 나와요. 누나한테도 같은 냄새가 나는데 라고 하는 게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라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애써 감출 뿐이지 사실 명백히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냥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편집도 엄청 빠른 속도로 했다고 하고 그때 나오는 음악도 사운드 트랙 제목이 그 정지일 감독이 음악을 했는데 기택의 전두엽이래요. 그 사운드 트랙 제목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막 논리적으로 왜 살인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마치 냄새를 맡듯이 격발이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사회 갈등을 다룬 영화가 있어도 일반적으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싸우게 되는 게 이 영화의 전반부에서처럼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어떤 대결 구도로 있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후자에 이입을 하게 되고 마음 편하게 그게 갈등이라 할지라도 네. 그걸 봐나가는 어떤 방식을 택할 수 있어요. 한 사람 편을 드는 게 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중반부가 되면 이 상층과 하층이 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반부가 되면 상층의 얘기는 완전히 빠져버리고요. 하층과 최하층이 싸우는 얘기를 맞아요. 지하와 반지하가 싸운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상의 천국이 아니라 지하의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얘기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관객 입장에서도 거기에 마음을 싣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또 후반부가 훨씬 더 처절해지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거는 뭐 전 세계 공통적인 이야기일 거고 사람들이 어떤 근원을 건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러면서도 야 예술가는 이렇게까지 끝까지 파고들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봉준호 감독님이기 때문에 차기작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어마어마했는데 네.
미키 세븐틴이 바로 올해 이제 6년 만에 개봉을 했죠. 우리가 그때 자유와 억압을 주제로 다룰 때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봉준호 감독님이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짧게 얘기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때 상황으로는 혼자만 보신 상황이어가지고 그랬나요? 우리는 그냥 듣기만 했었어요. 맞아요. 엄청 잘하겠는데. 네, 저희는 막 네. 호락 났나요 지금은? 네, 보지를 못해가지고 막 궁금해하면서 들었었는데 처음으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만들었죠. 에드워드 애슈턴 작가의 SF 소설 미키 세븐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고 사실은 그 미키 17은 어떻게 보면 미키는 불멸의 존재야. 그렇죠. 죽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인류를 위해서 너무 큰 공헌을 하잖아요. 네. 인류가 외계 행성에 적응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투입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숭고한 일을 하는 죽지 않는 영웅이고 불멸의 존재인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 하찮은 측면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초반에 보면 지구에서 이제 최초로 복제를 하려고 할 때 마지막 순간에 그걸 담당하는 그 연구원이 그 이마에 뾰루지 짜주는 장면이 있어요. 저그 장면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때 속으로잖아 엉덩이에 있는 건 못 봤네 이러고 그쵸 그쵸. 아. 제가 농담처럼 봉준호 감독을 만났을 때 아니 10번 더 죽이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장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키 7이라고 하지 않고 미키 17이라고 하는 순간 17, 18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 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나이가 갖고 있는 성장 영화로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겠죠. 그걸 재미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죽고 살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주할 수 있다가 17이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에 18이 생기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강렬한 2인극으로 완전히 또 바뀌어버리게 되잖아요. 이런 또 어떤 장르적인 재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사실은 이 영화의 기본적인 컨셉트는 그렇게 아주 독특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SF는 굉장히 흔한 설정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을 딱 자기가 잡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 핵심적인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인간을 외계인으로 상상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지구에 있을 때 지구를 침공하는 외계인들에 관한 수많은 영화 많잖아요. 거기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ET처럼 서로 좋은 관계가 있기도 하고. 근데 지구가 만약에 입장에서? 어디를 갔을 때 외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크리퍼를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외계 생명체로 보이겠습니다만 외계인이겠습니다만 크리퍼 입장에선 지구 인간이 이 외계인이겠죠. 네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외계 행성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번식하고 창궐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맞다 내 번식. 네. 다시 말하면 이 크리퍼 입장에서 인간이 그걸 만약에 점령하고 거기서 막 자손을 낳고 하면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인페스트란 말이에요. 창궐하는 거야. 벌레들이 말하자면 외계인들이 이런 측면에서 이 양자 사이에 서로 정반대로 보게 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착점이 아니었을까 상상하게 되죠. 우리가 항상 방어하는 쪽이 아니라 공격하는 쪽이라면 어떨까라는 느낌인 그쵸. 거죠. 네. 자 이제 과연 이제 넥스트가 뭐가 될 것인가 다들 너무 기대를 하시는데 장편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미 뭐 한 2018년부터 비밀리에 시나리오 작업을 했다고 하고 2027년쯤에는 공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대학 때 아르바이트로 이제 4컷짜리 만화를 그리는 일도 했었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첫 단편 영화 이전에 그 약간 비공식적으로 Looking for Paradise라고 하는 낙원을 찾아서라고 하는 짧은 영화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부터가 애니메이터로서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엄청난 대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약간 기에르모 델 토로 저 딱 생각했어요. 감독님이 그래요? 네. 저 딱 생각났는데. 네, 기에르모 감독도 당연히 그 영화로 굉장한 세계를 알려져 있지만 또 애니메이션에 관해서 굉장히 피노키오 같은 작품이나 네. 최근 작품들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심해어를 다룬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돼 있지 않지만 전혀 다른 작업일 네. 테니까. 혹은 이제 이게 심해라는 그 프랑스의 환경운동가가 쓴 칼라 사진으로 가득 찬 어떤 과학 서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내분이 선물을 했대요. 서점에서 사서.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와, 이 크리처들이 다 한 편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같다 해서 영화에 기획을 하게 됐다는데 그걸 들으니까 약간 또 제임스 카메론 감독 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네, 바다에 워낙 그 대한 어비스라는 네.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또 아바타 2에 보면은 그 바다 생명체들이 많이 나오니까 게다가 또 항상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번 영화에는 역대 한국 영화 역사상 최대 제작비인 700억 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설국열차 때도 기록을 세웠는데 이제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계속 네, 자체 경신. 네, 경신하는 그런 상황이죠. 야, 이제 애니메이션에 돈을 정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기술이 있는 상황이니까
야, 기대가 됩니다. 그 데뷔의 순간이라고 영화 감독님 책 있죠. 열 몇 명이서 네네. 모여가지고 쓴 네, 책 맞아요. 보면은 내가 이 느려 터진 애니메이션 이거 그리다가 아무리 그려도 막 4초밖에 못 만들고 이러니까 성격 버리겠다고 하면서 애니메이션 그래서 꿈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것도 볼 수 있고 저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넷플릭스에 노란문 세기말 시네필 다이어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준호 영화 감독이 동아리? 20대 때 그 노란문 영화연구소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동료들의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이때 이제 초창기에 그 봉 감독이 얼마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었는지도 담겨 있어요. 네.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들을 한번 디깅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확실히 이렇게 좀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재밌지 않아요? 일단은 그 작품들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거랑 연결돼 있고 또 뒤로 가서 또 다시 끌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한 분의 어떤 예술가의 철학을 우리가 느낄 수 있구나.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2025년에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5년이나 10년 뒤에 이거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한 회차로 못 끝낼 거 아니에요. 두 편으로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야 되죠.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그 우리 병풍 같은 거 보면 8폭짜리가 있고 10폭짜리가 있잖아요. 네. 봉준호 감독이 여태까지 8편 영화 만들었거든요. 오. 8폭 병풍 보는 느낌?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하나도 지금 생각하면 태작이 없는 거예요. 영화들이 다 이렇게 더 좋고 조금 덜 좋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영화들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이런 측면에서 참 진짜 대단한 필모그래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더보기란을 통해서 저희가 언급한 작품들 상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의견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026년의 첫 라플 위클리 여러분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라이플러스 TV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해 첫 그거래. 뭔가 힘 있게 뭐 해야 되는데. 다 끝났는데요, 영상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 끝났어요, 영상이. 여러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다뤄달라고 투표를 해주셔서 뭔가 동심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럼요. 왜 그 표정이 왜 그렇게? 아니, 저는 동심이 아니었거든요. 27살 때여가지고. 아하. 근데 제가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보면서 제일 놀라는 게 1편, 2편, 3편, 4편이 사실 주제적인 측면에서 다 다르거든요.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감히 선언하는데 양자역학의 개념이 적용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토이스토리 제작진도 몰랐을 것 같아. 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럼 우디와 버즈, 수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죽는 해보겠습니다. 거예요? 버즈가 이제 ABS 플라스틱이랑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인데 석유 화합물이라 네.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걸립니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혈액 속에 존재할 수도 있다. 최악이다. 버즈가 우리 피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선생님, 장난감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말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장난감 어떡해요? 들었어요. 우디 버즈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장난감한테 물어보셨어요?